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남들이 평생 가도 겪을까 말까한 기구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가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대학이라도 나와야 사회에서 먹고 살 직장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이라도 가려 하니 선택할 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법고시나 법 관련 직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 생활은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뭐든 학생일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잖아요.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였어요. 지방 4년제 출신으로 이렇다 할 만한 직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뭘 해야 제 앞날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때마침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저 그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야말로 특색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같이 있어도 날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또 그때까지 만나본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어요. 요즘같이 커뮤니티가 발달한 시절에야 연애도 무슨 표본이나 정해진 태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남자들이 좀 심심하고 점잖았죠. 사실 저는 좀 유머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센스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스윗한 그런 사람이요. 남편은 그런대로 듬직하고 남자다운 면이 있긴 했지만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자기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좀 사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정도의 재력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간 제가 해왔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 남편 집안에서도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 눈치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쪽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 흔한 여우짓 같은 것도 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으니 그저 남편한테 지극정성으로 어필했어요. 그래도 적당히 완급 조절하면서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정도는 됐고 일부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다행히 남편도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우리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제일 속상했던 것은 혼수였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많은 혼수를 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아락바락 모아둔 돈이 있어서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지만 부잣집 혼수치고는 턱도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특별히 혼수를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참 서럽고 기가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이 대놓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사람이 그렇게 인자한 편은 아니었어요. 항상 꾹 담은 입술에 나른한 표정으로 계셨죠. 좋게 표현하자니 이런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상을 말하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인정머리 없는 아줌마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모임을 가거나 친구분들을 만나면 꼭 대장질을 하려는 그런 분이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아버님 공장에 나가서 일종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본인도 회사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며 회사에 나가서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 들러 재무 관련한 것을 확인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 시간씩 눌러앉아 격리를 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실질적인 일은 격리 아가씨를 시키고요.
그 즈음해서 그런 책들을 잔뜩 보시기는 했어요. 그렇게 아침나절에 시어머니가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제 신세가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시집살이를 시켰거든요. 물론 시집 오기 전에는 제가 특별히 가사 일을 안 해봐서 집안일 가르치겠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요리나 그런 걸 되게 잘하시고 그런 편도 아니었어요. 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옆에 놓고 부려먹는 수준이었으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못 사는 집안에서 시집 왔다고 저를 좀 아래로 보시는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해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 저도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참으면 앞으로 좋은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회사의 격리를 본다고 들락날락 하시던 시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히 뭘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랐지만 몇 번인가는 집에 모시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차림새가 돈 많은 티가 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교양이 뛰어난 분들 같지는 않았어요.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어디 부동산이 어떻고 신축 아파트가 어떻고 하는 걸 보면 재테크 모임 같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주워 섬기곤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는 아버님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확실해지면서부터 그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워낙 똑부러지는 분이고 직접 회사를 읽어내다시피 한 분이라 시아버님께서는 별 참견을 못하지만 남편이 일을 하고 있으면 뭘 하는지 물어보면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이런저런 간섭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차라리 하루 종일 회사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집에 오시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손짓, 턱짓으로 사람을 부리고 가만히 계셔도 제가 알아서 할 일을 점검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과소비도 심해지셔서 쇼핑을 자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짐꾼 역할을 해야 했어요. 사회생활 하신다는 핑계로 몇백만 원씩 하는 외투도 잘 사 입으셨고요. 따라다니는 저한테는 평범한 티셔츠 하나 사 입어볼래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너는 아직 이런 거 입을 나이가 아니라는 말씀은 종종 하셨죠. 그때 저는 한창 젊은 때여서 그런 사모님 티 풀풀 나는 옷들은 별로 부럽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하시는 일이래야 그저 부동산이 어쩌고 아파트가 어쩌고 하던 그분들과 어울리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하셨는지 어느 날 두 분이 크게 싸우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요즘 골프다 뭐다 하며 안 하는 짓을 하고 다니는데 회사에 나와 뭘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돈이나 쓰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며 화를 내시자 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화살을 돌리셨어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여태 집안을 돌봐서 당신 일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돌아간 건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겠다. 쟤는 없는 집에서 시집 와서 지금까지나 앞으로나 뭐 하는 것도 없이 편하게 살 건데 며느리도 본 마당에 집안의 중심을 좀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본인 말씀만 하시면 되지. 가만히 있는 저는 이유 없이 왜 걸고 넘어지는지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버는 돈만 돈이냐. 본인이 여윳돈을 굴려 큰 돈을 만들겠다고 호언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요. 평소에 진지하게 재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말만 시끄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게 다인데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는 건지. 당시에야 저도 세상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말만 많은 사람들은 대개 사기꾼 아니면 호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여간 시부모님은 다툼이 잦았어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나 봐요.
시아버님은 몇 번이나 추궁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고집스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라고는 예의 그 무슨 투자니 어쩌니 하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님은 이상한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시고 무슨 일 때문인지 몹시 애를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긴 시간 동안 자주 통화를 하시더군요. 통화하시는 말투로 봐서는 제법 가까운 사람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보면서 통화 내용을 숨기려고 하시길래 저도 굳이 일부러 엿들으려 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에게 요즘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하며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일은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돌아온 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었죠. 시어머님이 공장의 모든 자금을 빼돌려 잠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가능한지 꿈만 같았지만 남편 말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우린 망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아마 돈보다는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현실이 믿기 힘든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굳세고 기백이 넘치던 시아버지가 며칠간 알아눕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다 끝났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백방으로 시어머님을 찾아다녔지만 시어머님은 마치 사람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 친척분들과 형제분들도 전혀 낌새를 알 수 없었다고 하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란 것만 짐작했지요. 사람이 성공하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참 빠르더군요.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전세로 얻은 15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2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도 없어지셨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셨지만 또래에 비해 10살은 젊어 보이셨을 정도로 건강하고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드시다 보니 사람이 순식간에 몰라뵐 정도로 변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본인 스스로 이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며 의욕을 보이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시는 일이 전부였어요. 물론 저 역시 그때에는 참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제가 뭘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까지 이 불행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저 기회가 닿으면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24시간 식당에서 몇 년간 밤일을 하다 보니 몸도 많이 상했지요. 그 와중에도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님 때문에 식당에서 장만한 음식을 아버님에게 안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른 봉양하고 아이 키우면서 젊은 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10년 뒤 아버님은 술로 건강을 해치게 되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턴 밥도 잘 안 드시면서 거의 술만 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뵙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도 그런 아버님을 케어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턴 어떤 상황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로부터 뜻밖에도 시어머님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들 말씀에 따르면 최근에 시어머님이 고향을 들렸다고 했어요. 본가에 혼자 며칠간 묵으면서 무슨 유산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이모님들께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마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 때문에 더욱 애통했나 봐요.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는 서둘러 어머님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라고 해봐야 이제는 어머님 친지분들도 안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뭘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더니 어머님 친구분들을 찾았고 그분들로부터 어머님이 왔다 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 의하면 어머님 고향에 약장수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온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무리와 함께 이곳에 왔다고 해요. 뜬금없이 무슨 약장수인가 했는데 아예 그 사람들과 한패였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했지만 그 이상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더 어머님을 추적했지만 직장을 두고 무작정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찾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기억과 고생들은 제 스스로 잘 갈무리했는데요. 얼마 전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원인이었던 바로 그분, 시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 정리하고 쉬려던 참이었으니 거의 한밤중이었네요.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는데 웬 여자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오나 싶어 문을 열었다가 진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에는 거의 거짓골이 다 되다시피 한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인사는커녕 순간 말을 잇고 어버버했습니다. 시어머님도 뭐라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죠. 계속 서 계시게 할 순 없어 일단은 들어오시라고 말을 했는데 셋 다 무섭도록 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짐작도 안 됐으니까요. 아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님께서는 대뜸 일어나 제 팔을 붙들곤 예, 내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 우선 밥부터 좀 먹자. 응? 귀찮으면 내가 차려 먹으마. 하시는데 눈치를 보니까 보통 배고픈 기색이 아니었어요. 일단 식탁으로 모시고 밥을 차려드렸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 상황에서 그 꼴을 보곤 무슨 말을 할 생각도 없었을 테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슬쩍 가서 일단 내가 얘기를 해볼 테니 듣기라도 하라고 말하곤 방문을 슬쩍 열어놓았어요. 시어머님은 밥을 몇 술깔 드시더니 허기가 좀 풀리시는지 지난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남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도 면목이 없었던 건지 남편 뒤만 따라다니다가 배도 너무 고프고 아들도 보고 싶어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눌한 말투로 자기가 죽일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파탄시켰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곧 죽을 노인처럼 피골이 상접한 채 나타나 밥을 달라니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까 괜히 남편이 불쌍해지더군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온갖 추측을 다 해봤지만 알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어머니께서 어울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도 자주 찾아와 모임을 갖던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일인데요. 어머님은 그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었죠. 어머님께서 그분들과 어울린 계기는 부동산 정보 때문이었다고 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이었던 어머님은 그분들이 말하는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지방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그 이유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머님은 남편의 회사와는 별개로 자기 힘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핵심 멤버는 늘 고정적이었지만 가끔 지역 유지나 공무원들도 한 번씩 참여하곤 해서 그만큼 더 신뢰를 가지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규모로 놀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머님은 노름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빚이 생기게 되었고 아무리 번듯한 공장의 사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갚지 못할 수준이 되다 보니 대출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갚고 끝냈으면 몰랐겠지만 제가 봐도 돈 욕심이 많았던 분이셨으니 잃을 돈을 만회하겠다고 덤볐겠죠. 그러다 결국 큰 판에 몇 번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 입에 담기도 큰 액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식사를 다 하시고도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간 그렇게도 궁금했던 진실이었지만 지난 세월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었다니 너무나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시어머님은 이제는 너무나 고생이 되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저희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와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가세요. 밥 한 끼 드시라고 아내 모신 겁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은 너무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는 무언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죠. 시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다른 편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배웅하는 척을 하며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어머님의 행색을 보니 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만나서 옷을 한 벌 사드리고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왔네요. 그리고 일단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은 분인데 이 날씨에 뭘 어쩌고 지내실지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안 그렇네요. 그냥 모른 척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남편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서 함께 모시고 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아선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정착을 하실 때까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인데 참 여러모로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